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다정한 민주주의자들 팟캐스트 톡톡 철학사이다. 지금 시작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게요. 네. 저는 황주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일하는 정세용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길거리 정치 철학자 김만권입니다. 드디어 이 거리가요. 예전엔 네. 되게 주변부의 느낌이 들었는데 네. 지금은 길거리 철학자인데 굉장히 중심부의 느낌으로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근데 최근에 한 말이 아니에요. 전 이거 3년 전부터 하라고 했었던 거라 되게 이때가 억울해요. 오기를. 예. 뭐 마치 지금 뭐 이렇게 뭐 그 숟가락 하나 얹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3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말이라 저 오래전부터 해오던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드디어 이제 헌법 2부를 같이 진행할 텐데요. 좀 논의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어떻게 새로 헌법을 만들 것인가,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관전평 리뷰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뭐 관전평이라고 하면 별건 없지만 그건 하나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의 문제에 있어서 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을 김종인 전 대표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결심만 하면 된다. 혹은 뭐 다음에 하겠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헌법이 있다. 이미 난 다 가지고 있다. 그런 말 아닌가요? 내가 한 대로 쓰면 된다. 그러니까 그쵸. 뭐 2달 만에 써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심만 하면 한 달 만에 쓸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대선 다음에 문재인 대표나 이렇게 뭐 대선 이후에 개헌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안 하겠다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근데 말을 그냥 그렇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 말의 당긴 함의는 평범한 시민 니네들이 뭘 알아서 이걸 쓰겠다는 거니? 라고 하는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시민들 여러분들도 사실은 의심하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이걸 되게 의심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저는 스스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민들은 아직도 그렇게 어리석은가? 스스로 물었을 때 아니다라고 대답한다면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건 정말 우리 손으로 헌법을 개정 바꾸고 새로 만드는 일을 해야죠. 저는 그리고 제가 지켜보면서 느낀 거는 이 개헌의 논의가 되게 일부분에 국한돼 있다라는 걸 정말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개헌하면 따라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냐면 다 뭐 4년 중임제 아니면 이원 집정부제 뭐 이런 식의 뭔가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로만 국한되어서 그 정도면 한 달도 가능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우리가 저 1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계속 집착한 게 그냥 결과잖아요. 네. 난 만들어서 그거 막 헌법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도 우리 후 세대들이 자꾸 그걸 만든 세대들을 민주적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그 세대들이 결과에만 집착하고 과정을 보지 않는다라는 데 있다라고 우리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정말 논의돼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관한 논의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누가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걸 바꿔 나갈 것인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담을 것인가에 관한 그런 광범위한 논의가 공론장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아니라 정치 엘리트들이 개헌을 준비하고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엘리트 자기들끼리 모여서 속닥속닥거리면서 이미 개헌할 내용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을 뒷받침할 학자들만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놓고 이제 이것이 개헌의 내용이고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라고 하는데 최소한의 여기서 민주적 절차성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약간 우리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뭐 저는 이제 관전평에 더해서 조금 더 들었던 생각은 그러니까 권력구조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구조의 결과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분권형이다. 그러니까 이원 집정부제다. 이렇게 혹은 뭐 의원 내각제까지도 이제 내심 생각하고 있을 텐데 사실은 이게 이제 사실 그 권력구조 자체라는 게 또 연동되는 짝이 있잖아요. 선거제도나 선거구제나 이런 부분들과 연동되어 있는데 이런 건 얘기하지 않고 그냥 보니까 박근혜 뭐 이명박 뭐 노무현 다 비극적인 결말이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이거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학문적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대통령제 중에서 그냥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어떤 기준으로 중간이에요? 소위 말해서 대통령제,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쭉 서로 나열해놓고 비교해놓은 비교 헌법론에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강력한 권한을 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권한을 들고 있어. 헌법상의 권한은. 근데 우리가 그 헌법상 바깥에 나와서 오용하는 권한이 너무 많았던 거지. 헌법상 권한은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나라와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 중간 정도밖에 안 가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제도의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나머지 반 이상은 사실은 뭐냐면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 혹은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거 그래도 되라고 하는 어떤 문화나 네. 암묵적인 어떤 네.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 심지어 문민정부 시대 때도 김영삼 대통령이 이해창을 국무총리로 임명했는데 이해창 국무총리가 당시 요구했던 게 헌법상에 보장된 국무총리의 권한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헌법상을 보면 국무총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보장해주면 어떻게 보면 이원 집정제 같은 효과가 생겨요. 대통령제 말고. 이원 집정부제가 뭐죠? 근데 이원 집정부제란 어떤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좀 합쳐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과 그리고 의원 내각제를 합쳐놓은 여기서 총리. 나오는 수상, 총리나 네. 수상이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인 거예요. 아니면은 대통령이 형식적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 통치는 수상이 하는 형태. 아니면 대통령이 뭐 외치나 이걸 하고 수상은 내치를 하는 형태. 이렇게 권력 분점 형태로 나눠진 형태가 이원 집정부제인데 실제 우리가 국무총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보장하면 그런 비슷한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걸 보장하라고 그랬더니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딱 수용 딱 하고 딱 나오셔가지고 해고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뭐 이게 버려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대통령이 헌법상에 보장된 권한을 보장해 줬으면 되는데 그것을 오용하는 것들이 관례화되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줬던 게 문제고 특히 더 나가서 우리나라는 이걸 의회가 자꾸 받아줬던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그 입법부에 있는 사람이 행정부로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행정부 있는 사람이 입법부로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헌법상 그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를 반드시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옮겨간 사람은 그 임기가 끝났을 때 은퇴하는 게 그러니까 정계에서 다시 오지 않는 게 그 나름대로의 관례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장관이나 이런 데로 가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넘어가는 것보다 의원으로 남는 게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 자기가 장관으로 갔다 다시 의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최경환. 시스템이죠. 그렇죠.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전부 다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대통령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확실히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걸 따라가고 거기서 대통령이 그 장관 자리를 주고 중요한 포스트를 주고 뭐 비서실장 시켜주고 여기서 그걸 다 받으면서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권력이 오용되는 남용되는 현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사실은 미국처럼 차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헌법을 바꿀 때 이제 새로 만들 때 설계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권력 분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단지 대통령이 얼마의 권한을 주고 뭘 주고 이런 것들이 아닌 거죠. 시스템상으로 어떻게 삼권 분립을 시키는가도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잖아요. 뭐 1월 달에 지금 박한철 소장이 퇴임을 하셨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사실 제4부라고 불리고 법적으로는 굉장히 독립돼 있지만 실제로 임명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는 법으로 보장된 것만큼 그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걸 우리가 굉장히 이번에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그 전까지는 뭐야?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몰랐고 누가 임명하는지도 몰랐고 그게 어떻게 굴러가는지 몰랐는데 우리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런 제도와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는 알아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때야말로 이러한 알을 바탕으로 좀 뭔가 제도를 설계할 때 좀 제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분립의 시스템과 견제 시스템들까지도 함께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에 이런 거 설계할 때 명확한 토론이나 이런 장이 설립이 돼서 어떤 부서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도 다 제대로 알려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를 사법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성격상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입니다. 입법의 취지에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해주는 기구고요. 이걸 만든 사람이 한스 켈젠이라는 학자거든요. 헌법재판소라는 것들을. 그 실제 자기가 헌법재판소장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강조했던 게 뭐냐? 입법의 취지를 판단해주는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법부가 아니라 훨씬 입법의 기능에 가까운 입법부에 가깝다. 그래서 소극적 입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적극적 입법이 아니라 소극적 입법을 해주는 곳이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그렇게 규정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기구들이 갖는 성격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갖다가 일반 시민들에게 인식시켜 나가면서 시스템을 다시 재구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권력구조 중심의 개편 얘기했을 때 잠깐 얘기 드렸는데 선거제도를 얘기하지 않는 어쨌든 개헌 주장들은 다 예를 들면 사기꾼 새빨간 거짓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제와 어울리는 선거제도의 짝이 있고 혹은 이제 지금 뭐 빅텐트든 제3지대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주로 내각제나 혹은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일종의 이제 이원 집정부제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기구로서의 의회 권한이 아니라 의회가 총리나 이런 부분들을 선출하는 형태라면 분명히 이거는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도와 맞물려 가야 되는데 이런 주장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일단 뽑힌 나의 권한을 강화하겠어 이런 주장인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제 정치학적으로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의 짝을 그러니까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나라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표현이 많이 와닿지는 처음에 않으셨을 거예요. 이게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양당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건가? 아니면 다당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건가? 이것도 나라를 구성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아요. 모든 제도의 결과입니다. 이게 정치학에 보면 법칙이 몇 개 없거든요. 그런데 정치학에서 유명한 듀베르제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듀베르제라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인데요. 소선거구제를 가진 국가는 필연적으로 양당제로 귀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내가 준 표와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얻은 선거구제가 지금 우리나라죠. 이제 무조건 1등이 그러니까 그 선거구에서 1등이 가는 제도. 이건 뭐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당에 준 표보다 훨씬 더 많은 의원들이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지한 표와 의석수표가 비례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자면 새누리당이 실제 전국 득표는 30%를 했지만 의석수는 40%를 가져간다. 40%는 가능가요? 50% 이상 가져갈 수 있어요. 정의당 반대로 정의당이 실제 전국 득표는 뭐 한 10% 했지만 의석은 뭐 5%만 가져간다. 5%는 가져는가? 이렇게 비례성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비례대표제는 필연적으로 다당제로 간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비례대표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당에 준 투표의 득표율과 의석수가 되게 비례해요. 거의 많이 차이 나봤자 2, 3%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선거 제도의 결과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선거구제를 가져갈 거냐, 대선거구제를 가져갈 거냐, 이거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거 제도를 가지냐가 우리의 정당 대결 구도도 좌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다 공공장에서 꺼내놓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들은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걸 공론장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저도 정치학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이야기를 다 기본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실은 제도적으로 대통령제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비례적으로 이제 소선거구제와 짝을 이루는 경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이 대표적인 경우고 이제 의원 내각제나 혹은 뭐 이원 집정부제처럼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들은 어쨌든 비례대표제를 더 강화한 선거제도를 갖추고 있는 게 기본적인 짝인 거죠. 예, 그건 기본적인 짝이 딱 맞고요. 실제로 우리가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 독일은 연동형 비례제 그래가지고 지역구가 절반이고 비례제가 절반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비례대표예요.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몇 의석이 단응선이 되건 말건 사실 국민들이 준 표수 있잖아요. 그것과 맞춰서 비례 의석을 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50명이 당선이 됐는데 비례 의석으로는 우리가 150석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럼 지역구 의석을 50석을 빼고 비례 의석은 100석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투표율로 150석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딱 그 150석만 맞춰서 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제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례 제도를 가지고 있는 데가 네. 이제 독일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지역에서는 자기 대표자가 있다는 대표감을 주지만 의석수는 딱 거기에 맞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 자꾸 독일형 모델을 따라가자는 이야기가 네. 많이 나오는 게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그건 이제 지난 총선에 대비해 보면 네. 저희가 이제 그 비례대표 의석이 47석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뭐 거의 못 가져가거나 뭐 몇 석 가져가는 정도고 이제 국민의당하고 정의당이 그 나머지 비례 의석을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결과가 나올 걸로 이제 그 민심의 이거를 보정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거제도가 아주 복잡하고 또 이게 선거제도가 정치 지형과 혹은 권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일단 선출된 내가 나를 중심으로 의회의 권력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권력 구조 논의를 하는 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경계를 하면서 봐야 될 사항들이 아닌가. 그리고 선거제도는요, 여러분 지금이 아니면 절대 못 바꿉니다. 아, 그런가요 또? 왜냐하면 선거제도는요 기본적으로 항상 그걸 일상에서는 의원들이 바꾸잖아요. 그럼 기존 의원들이 자기한테 그렇죠. 유리한 나한테 쪽을 유리한 거. 설정하게 돼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 비례대 보석이 54석이었다가 그러니까 47석으로 줄어드는 이유. 지역구를 예, 예. 맞추 계속 그래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런 예. 짓을 하는 거니까. 이게 맥락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인구 비례에 맞는 지역구를 설정하라 그랬는데 옛날에는 인구 차이가 1대3 비율로 차이가 날 수 있던 걸 1대2로 조정하라고 판결해 냈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냐면 1대2 비율로 맞추라 그러면 인구가 작은 데를 통합시켜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인구가 많은 데를 쪼개서 할 수 있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통합시키면서 비례를 늘려주자고 그랬던 거예요. 처음에 나온 논의는. 근데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되면 자기 지역구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쪼개서 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기존의 의원들은 절대 자기한테 불리한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는 일상의 정치 속에서는 선거제도가 여간해서 잘 바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말 다 들고 일어나서 뭔가 바꿔보자, 새 국가를 만들어보자 할 때가 아니면 바꿔볼 수 없는 제도가 사실 선거제도입니다. 이 선거제도는요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기존의 구 세력들이 다시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가 개헌 논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쉽게 왜냐면 지금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머리가 조금 아파지는 경향이 쉽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개헌에 대한 논의가 예를 들어서 박근혜가 잘못해서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됐냐. 그게 아니라고 느끼는 거예요. 박근혜는 물론 잘못했지만 박근혜 하나가 그럼 바뀌면 우리 다 정상이야? 아니라는 거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럼 국회는 잘해서 우리가 지금 뭘 지지하나?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지? 그랬을 때 국회의원을 이상하게 뽑았어. 지금의 구조에서 있는 애들만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게 해놓고 진짜 우리의 뜻이 반영되기 되게 어려운 구조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야. 그럼 국민의 뜻이 가장 잘 반영되는 구조는 뭐지? 예를 들어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난 노동자고 넌 프리랜서고 다 다른데 그러면 그런 각각의 직군이나 이런 굉장히 다양한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가장 잘 반영되는 모델이 뭐지? 라고 접근하면 되는 건데 전 오히려 막 이렇게 막 무슨 제도 이러면 있잖아요. 마치 그 안에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의 이익에 따라 되게 움직이는 저는 그런 방식의 논의를 약간 지향하고요. 오히려 질문을 심플하게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함정일 수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세팅하느냐가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비례대표제로 가야만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소선구구제가 아니라. 우리가 비례대표제로 갔을 때 근데 우리는 다당제를 취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다당제 구조가 지금의 우리나라를 운영하는데 적합하냐 안 하냐도 또 문제인 거예요. 단순히 우리 애가 직군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이 이슈만도 아니에요. 이 국가를 얼마나 또 효율적으로 정당하게 돌릴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저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예를 들어서 각각의 장단점으로 됐을 때는 뭐냐면 제도를 먼저 놓고 개미지옥에 빠진다는 거예요. 각각의 입장에 따라. 그게 아니라 심플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접근해 나갈 때 이건 문제야. 이렇게 오히려 쳐나가는 게 제가 볼 땐 훨씬 더 논의를 쉽게 만든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개헌 논의도 권력구조라는 제도 중심으로 논의하다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꿈꾸는 사회가 무언지를
찾아 나가다 보면 이 제도와 이 제도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논의를 계속 비교하다 보면 찾아 나갈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봐도 네. 우리가 논의하는 것만 봐도 이렇게 열띤데 일단 선생님 목소리가 크시니까 내가 여기서 목소리를 키우고 싸우면 되나? 라는 생각이. 이렇게 열띤데 목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아니, 그게 그래서 이게 논의의 장애가 있을 때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오늘 내가 이걸 가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지? 저도 약간 고민은 돼요. 그래서 예. 공론장이니까 우리 조금 더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 선거제도가 어떤 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선호형이에요. 호주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뽑는 사람이 순위를 적어 넣을 수 있어요. 난 이 사람을 1번 선호하고 2번 선호하고 3번 선호한다. 그러면 처음에 1번이 사람이 과반수를 얻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당선이 돼요. 근데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가장 작은 득표를 한 사람 있잖아요. 1번으로 쓴 그 표가 지워지고 그 사람이 날아가고 그 사람에게 2번 순위로 표시했던 사람에게 표가 더해져요. 그 사람의 표가. 그래서 예. 이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결선 투표제를 얘기할 때 예. 선거를 2번 할 필요 없이 선호 투표제를 하면은 그쵸. 바로 계산만 잘하면 결선 투표 효과를 낼 수 가지고 있다라는 있다. 걸 예, 예. 말씀하시는 거라서 아마 저희가 어쨌든 제도에 대한 네. 정보와 지식들은 좀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의 개헌 논의들, 권력 구조 중심의 개헌 논의들은 진짜 근본적인 것들은 얘기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그렇죠. 이익되는 것만 얘기하는 측면이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띠게 토론하는데 이거를 한 달 만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야 이렇게. 그렇죠. 근데 사실 이번에 이 열띤 개헌 논의에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개헌 과정을 어떻게 세팅하느냐가 사실 공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 롤스라는 학자가 절차적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피자 한 판, 제가 예를 들면 피자 한 판을 가장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은 나누는 사람이 맨 마지막 조각을 골라가면 된다 그러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최대의 이익목을 추구한다 그러면 자기가 맨 마지막에 고르기 때문에 가장 똑같이 나누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건 사실 어떤 의미냐면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 그 영향을 가장 마지막에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헌 논의에 있는 사람은 제도의 영향을 제일 첫 번째로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거냐, 우리가 지금 혼합교 이런 논의 다 나왔잖아요. 대승적 정치인이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헌 논의에 들어오시고 이 개헌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출마할 수 없고 국회의원이 나올 수 없고 이런 사람만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걸 수용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논의를 하자.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나는 우리나라의 국가를 만드는 데 훨씬 더 관심이 있다. 그렇죠. 의심하지 않겠죠. 의심하지 않게. 그렇죠. 그래서 다시는 내가 정계에서 어떤 뭐라고 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들어온다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에서는 공직으로 나가지 않겠다. 그쵸. 선언하고 들어와라. 그렇죠. 김종인도 그렇죠. 누구든 다 하고 들어온다면 오케이라는 믿어주겠다. 거예요. 예, 믿어주겠다는 거죠. 예, 이게 되게 또 하나 뭐냐면 정치학에서 로우 메이커와 로우 기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법을 만들어주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과 법을 수여하는 사람이라는 건 뜻인데요. 이 로우 기버는 어떤 사람이냐면 법을 주고 그 시스템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 시스템을 떠나기 때문에 아주 가장 공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이해관계에서 그렇죠. 벗어나 있는 사람. 근데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 안에서 그걸 안 들어오게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세팅만 할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의심의 여지를 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좀 논의를요, 구체적으로 그럼 프로세스로 가보죠. 예, 과정으로. 어쨌든 우리가 지금의 감별법은 생긴 것 같아요. 사기꾼 혹은 이익 목표 탈취자들이 누구인가. 자신의 이익으로 이 헌법의 개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기꾼들인 것이고, 이익의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세팅, 설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그래서 최대한 과정을 천천히 제대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은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그 개헌 과정이 실제로 국민의 참여가 가능할까요? 사실 우리가 이건 당위잖아요. 지금 우리가 참여해서 만들어야 되라고 하는 건 당위인데, 어떻게 보면 당위가 실제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과정을 구성해야 되고 그것의 실질 가능성 여부를 타진을 해봐야 되잖아요. 실제 그걸 갖다가 사례를 갖다 정세영 간사님이 막 조사해서 저희들 보내주셨잖아요. 그거 좀 구체적으로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열심히 조사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게 저희가 다른 나라 사례를 네네. 저희가 연구자들이 아니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알 수 없는데, 남아공 사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제 그 백인 식민지배나 인종차별 이거가 철폐고 나서 새로운 남아공도 이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흑백 세력이 모두 다 참여하는 2년에 거친 협상 결과 이제 헌법 개정 절차에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만에 헌법을 썼다는 게 아니라 2년 동안의 합의를 통해서 헌법을 어떻게 개정할지 절차에 합의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만에 될 일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사례를 살펴보면 선생님이 주신 사례에 없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사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제 박사 논문이 헌법을 어떻게 만드는가거든요. 진짜요? 진정한 전문가시네. 선생님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남아공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 이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이전에 임시헌법을 하나 또 만들었었어요. 이제 넘어가는 중간 과정이 임시헌법이 어떻게 다음 헌법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통해서 이행할 것인가에 관한 헌법이 한 차례 있었고요. 또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나라에서 실패했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협의회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 자체가 헌법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 진실과 화해를 위한 협의회가 뭐냐면 소위 인종차별에서 피해자와 피해를 준 사람이 다 모여서 서로 공론장에서 다 자기가 한 일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공개적인 장에서 용서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과정부터 출발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적들이 화해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이 헌법을 만드는 과정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래서 헌법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헌법 전문에 이게 unbreakable promise, 그러니까 깨어질 수 없는 약속을 담은 문서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자기들이 정말 그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거의 5, 6년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꾸 헌법을 2달 만에 쓴다, 한 달 만에 쓴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우리 사회도 지금 갈등 구도가 얼마나 심합니까? 사실은 제도를 세팅할 때도 우리가 단지 권력 구조 이야기지만 지역 구조는 어떻게 타파할 것이며 이제 세대 구도는 어떻게 타파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 보면서 사실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는 아주 오랜 논의, 긴 공론장의 논의가 되게 필요한데요. 우리가 일부에서 사실 선생님께서 공론장에 들어가면 사람이 착해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사실 이렇게 롤스가 정의론을 쓸 때 그 안에 무지의 베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지의 베일은 협상하러 들어간 사람이 자기의 이익이나 타자의 이익을 모른다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내가 가진 이익을 모르고 타자의 이익을 모르느냐고 주장하는데 사실 이게 공론장 효과예요. 공론장에 들어갔을 때는 내 이익을 먼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론장 효과라는 게 엄청나게 커서 이 공론장에서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그 원칙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공론장을 펼쳐놓는 과정이 저는 이 한두 달 속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긴 기간 동안 약간 인내해 가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남아공 사례를 좀 더 뭐 말씀드리면 2년에 걸쳐서 어쨌든 절차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고 또 헌법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이제 헌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는데 최대한 투명하고 최대한 공개해서 그 논의를 진행하고 거기에 시민 참여와 맞아요. 시민 의견을 개진하는 것들을 그런 장치들을 곳곳에 만들었는데 이게 또 쌍을 이루는데 2년에 걸쳐서 절차를 만들고 이러한 2년의 논의를 거쳐서 다시 헌법이 제정됐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녹음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잠깐 헌법 1조, 다른 나라의 헌법 1조는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논의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제정된 헌법이니까 96년에 남아공 헌법이 제정됐으니까 가장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제정된 헌법으로 봤을 때 그 고민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는 헌법 1조와 2조 뭐 이렇게 권력의 담지자가 누구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헌법 1조는 어떨까. 약간 궁금증을 가졌는데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 평등의 성취, 인간의 권리와 자유의 신장, 반인종주의 및 반성차별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남아공은 이렇게 이제 헌법 1조가 적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흑백 갈등과 분리라는 경험들 속에서 그것들을 서로 과거를 치유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을 때의 고민들이 헌법 1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헌법이 단순히 조항이 아니라 실제로 구성이라는 말이 저는 그 남아공의 사례를 통해서 좀 봤고요. 제가 좀 주목해 본 나라들은 유럽에 있는 두 나라예요. 하나는 아일랜드라는 나라와 아이슬란드. 이름 비슷하죠? 두 나라가 근데 사실 공통적인 경험 때문에 헌법을 개정합니다. 뭐냐면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오잖아요. 이 두 나라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근데 우린 직격탄을 맞으면 금을 모으잖아요.
모았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우리는 금을 모았죠. 막 IMF 막 우리 지금 다 맞았어. 금 모아. 근데 이 두 나라는 이 위기를 그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우리가 새로 그러면 어떠한 나라를 건설해서 함께 새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로 담아냅니다. 그리고 두 나라의 공통점 또한 뭐냐면요. 실제로 그 국민들을요. 추첨을 통해서 의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추첨된 사람들이 들어온 의회에서 어떻게 헌법을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요. 이 논의를 실제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국민투표에 붙여서 통과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건요. 아, 부럽다!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국민들이 참여하는 이게 아니라 전 그 내용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의 지금 개헌 논의가 권력 구조에 국한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 아일랜드에 제가 그 9개의 조항을 만들었어요. 9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7년인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줄여서 의원과 맞추는 문제, 18살인 선거 연령을 17살로 인하하는 것, 하원 선거구제 개편, 재외거주 국민에게 대통령 투표권을 주는 것. 여기까지가 권력구조와 선거법에 대한 거죠.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동성결혼 허용, 가정 및 공적 활동에서 여성의 지위와 활동을 증대하는 것, 여성의 정치활동 확대, 신성모독죄 삭제 등입니다. 제가 놀랐던 이유는 이런 게 헌법 개정에 들어가? 진짜? 그리고 이걸 네. 재정 위기 다음에 논의한 내용인데 경제 그쵸. 문제에 포커스만 맞추는 것들이 아니라 그렇죠. 실제 다른 정치와 사회 문화를 어떻게 바꾸느냐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한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일랜드가 유럽에서 IMF를 가장 잘 극복한 사례입니다. 예, 가장 현명하게 잘 탈출을 했던 사례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고할 만한 아주 중요한 그 국가 중에 하나인 것만은 되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경우에도 지금 네. 그런 방식을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이제 언론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이 사례들 속에서는 뭐 헌법의회, 뭐 추첨의회, 뭐 시민의회, 네. 뭐 이런 다양한 명칭으로 시민들이 추첨 방식 혹은 뭐 어떤 경우에는 선출 방식으로 해서 대표성을 갖고 참여하는 형태인데, 그 최근에 이제 그 김종민 의원,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걸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민 추첨의회를 구성해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떤 권한과 절차까지인지는 제가 좀 아직 모르겠지만 이 시민 추첨 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헌법 제정하는 헌법 개헌의 내용들을 논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헌법 개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상당히 가능성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법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뭐랄까, 뭐 추첨 그거 되겠어라거나 아니면 뭐 헌법 개헌 논의에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할까 이렇게 너무 막연하게 두려워하다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시민을 적극적으로 넣자고 할 때 사실 이게 단지 기술적인 개헌만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엘리트들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재헌 수준이 돼야 된다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 짓기. 그러니까 새로 짓기, 아예 재헌 수준. 그래서 시민들이 들어가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되는데요. 그런 다양한 상상력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시민들을 추첨으로 무작위로 해서 몇 명을 뽑아서 논의의 장으로 넣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논의하는 내용을 가지고 헌법의 토대로 삼는다. 그리고 그것들이 공개적인 공론장에 나가서 또 논의할 수 있는 재논의의 기회를 갖는다라는 게 기본 구조인데요.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전 뭐 다양한 상상력들이 있겠지만 저는 재헌의회라는 것들을 두 트랙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정말 전문가 트랙, 하나는 시민들. 그렇게 해서 재헌의회가 기술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논의하고 그 조항 하나하나를 갖다가 승인해 주는 그 시민의회가 따로 하나 설립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조항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것이 공론장으로 나와서 다시 공론화되고 토론이 되고 그것들이 또 다시 이제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적정성 여부가 판단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인될 수 있는가를 나중에 그 조항들이 다 모아지면 헌법을 최종적으로 하게 될 텐데 헌법 승인도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보냐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그 뭐라고 해야 돼? 중요한 조항은 나누어서 승인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통이 아니라 통으로 승인하는 게 아니라. 완전 좋아요. 예. 정말 우리가 중요한 핵심 이게 헌법의 본질들이라고 부르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 조항들은 우리가 각
각각 통과시키는 것. 어떤 건 우리가 통과시키고 어떤 네. 거는 통과시키지 않는 걸 이 투표용지에 다 표기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87년처럼 다 최종된 그 원하는, 개헌안을 그치. 승인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한 뭐 4번 정도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단계별로 큰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는 뭐 한 4-5가지에 대해서 국민 투표하고 또 한 3개월 후에 뭐 4개월 후에 반년 후에 다시 한번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조항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 조항은 아니더라도 주요하게 개정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국민 투표에 붙여서 제가 어디서 했다는 그런 거를 본 것 같기도 하고 스위스? 뭐 스위스는 워낙 국민 투표를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국민 투표 방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스위스 사람들은 뭐 프로페셔널 투표로 국민 투표만 1년에 연사회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예. 정말 열심히 투표하는 국가죠. 거기는 뭐 사람들이 맨날 투표장에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투표하는 네. 예, 그 국가의 중요한 사안은 거의 다 그렇게 투표해서 통과시키는 나라인데요. 이게 귀찮아하지만 않으면 사실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거기는 좀 투표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이 스위스가 이게 보수가 만들어 놓은 최고의 국가입니다. 이 스위스 여성들이 1971년에 투표권을 가질 정도로 보수적인 국가예요. 여기가. 놀랬어요. 진짜. 예, 엄청나게 보수적인 국가인데 되게 이 사람들이 이 보수들의 합리성은 뭐냐면 우리가 보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모든 우리의 권한이나 이런 관련되는 사안에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우리는 다른 발상이죠. 우리 그쵸. 보수와 조금 우리 보수는 투표장과 멀리 있어야 돼, 국민들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 그래서 되게 그런 발상으로 만들어 놓은 국가거든요. 근데 스위스가 정말 잘 사는 국가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잘 사는 국가에서 자기 의견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읽어본다면 내 의사를 얼마나 시스템에 표현할 수 있는가가 내가 가질 수 있는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기본소득 같은 게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잖아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을 가지고 국민투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부결이 됐어요. 예.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안 한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기본소득 논의는 또 정당에서 국민투표에 붙인 게 아니에요. 시작을 보면 시민단체에서 몇 사람 이상, 10만 명 이상의 청원을 받으면 실제로 그걸 국민투표에 붙이게 돼 있고 실제로는 22%밖에 동의를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기본소득 논의가 나왔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야. 그러면 무엇이 변화하고 이 변화된 세상에 맞춰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에 대한 논의를 전 국민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국민투표는 그냥 결정을 하는 결과를 싸워서 누가 승리하고 패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주목하고 그 주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서로가 토론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또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그냥 그러니까 정말 yes or no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를 보완하는 굉장히 훌륭한 제도로서 그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제도가 결국은 공론장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론장을 지속적인 공론장을 만들어주는 효과를 냈다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제도라 그러면 그 제도 자체가 결과를 낳는다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말할 거리, 논의할 거리를 던져주는 효과를 가진 제도들이 되게 중요한데 국민투표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어떤 중요한 사안을 하나 정하고 자신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수록 그것이 공론화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국민투표가 가지는 효과는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어떤 것이 통과된다, 안 된다 여기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논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국민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 공동체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본다면 저는 스위스의 이런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참여하게 해주는 이 제도들은 되게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개헌 과정이 어떠한 과정, 뭐 예를 들면 추천 방식이든 어떤 새로운 시민들이 참여하는 의회를 구성한다거나 혹은 뭐 그 결정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국민투표 방식이랄지 이런 방식들을 얘기했었는데 저는 이제 과정 자체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잠깐 짧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대선 이후에 꼭 개헌 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선이 끝나서 뭐 정권 교체가 되든 안 되든 다시 시민들이 그래 대선 끝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뭐 정치는 알아서 잘하겠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하고 돌아가는 순간 이
저희가 다시 정말 도돌이표죠. 이 겨울 추운 겨울에 광장에 음. 나왔던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음. 순간으로 돌아가겠구나. 그래서 음. 정말 개헌 자체가 목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계속 일상의 정치에 시민들이 계속 관여하고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개헌 논의에 대선 이후에 개헌 논의에 정권 교체가 설령 된다 하더라도 그럼요. 개헌 논의에 불을 지펴야 되겠구나. 시민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그래야만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이 계속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존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그런 부분을 하려면 우리가 장기적인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다음 정부가 이행 정부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넘어가기 위해서 임시정부 같은 걸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관리형 정부. 다음 헌법을 만들어서 그 헌법을 만드는 과정, 그 4, 5년을 헌법을 만드는 과정으로 삼고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국가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과도기적 정부였으면 좋겠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개헌 논의가 진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과도기를 넘어가기 위한 얼마 내로 개정이 돼야 된다. 만약 5년이면 5년 내로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소위 말해서 임시 헌법 같은 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넘겨주는 과정을 갖다가 묘사하는 과정을 기술하는 그런 임시 헌법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진짜 이번에 목표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단순히 몇 개의 조항을 고치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공론장에 와서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드는 게요. 이 개헌 논의가 젊은 세대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헌법과 가장 오래 살아야 될 세대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이 논의 안에 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공론장을 갖다가 단순히 어른들의 공론장이 아니라 청소년들까지 다 확대시켜서 그것들이 저는 또 헌법 교육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우리가 법의 정신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착실히 가르쳐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육의 장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정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부였으면 좋겠다. 저는 근데 실제 정부가 그렇게 구성이 되기는 왜냐면 이제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나라가 진짜 새로 지어야 되니까 그걸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사실 실질적으로 그게 현실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인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후보를 찍을까요 관점에서 매우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개헌하겠다. 저는 그 후보를 찍지 않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억지로 골라야 되면 고르겠지만 실제로 나는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냐면 제가 대통령이 돼서 개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개헌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후보에게 저는 표를 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압력들이 대선 후보에게 계속 압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똑같이 내가 주장하는 뭘로 깃발을 꽂을 테니 모여라. 저는 거기에 더 이상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공론장에서 논의하는 진짜 의미는 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자기가 갈 바를 다 알려준 거잖아요. 어디로 내용 컨텐츠를 알려주는 셈이 되잖아요. 어떻게 개헌하겠다. 어떤 내용은 구체적으로 찍어서 개헌하겠다 그러면 그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개헌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해 주겠다라는 그런 관리형을 내세우는 사람이라면 저는 찍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관리형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시스템, 과정을 내가 이렇게 어떻게 열겠다.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겠다. 동의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헌 논의를 좀 달려왔는데 그러면 각자 개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전체 국가에 대해서 그 과정은 또 국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각자가 생각하는 이 개헌의 어떤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상력, 어떤 사회에 대한 꿈들을 담고 싶은가? 좀 각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상상력을 펼치기 전에 네. 어쨌든 이게 뭐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특이한 문제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문제. 근데 이제 이게 피라미드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인을 지명하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구성도 보면 지금 이제 탄핵 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3명 지명하고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하고 거의 6자리를 대통령이 지명한 거예요.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합의해서 1명.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또 중앙선관위도 마찬가지거든요. 중앙선관위 또
대법원장이 또 몇 명을 지명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헌법을 수호하는 권력기관들의 주요한 자리들을 이렇게 채워나가는 방식들도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제 하지 말자 이런 식이 아니라 뭐 찾아보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실질적으로는 좀 찾아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상력은 정말 무한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단순히 지금 현재에 대해서도 시스템 내에서도 우리는 모든 국회의원을 한꺼번에 다 갈잖아요. 근데 사실 중간평가를 위해서 반반씩 가는 제도도 있어요. 2년마다 반씩 가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지역마다 반반씩 갈아주는 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은 다 한꺼번에 갈리고 상원은 2년마다 3분의 1씩 갈리는 제도거든요. 6년 임기인데? 6년 임기인데. 예. 그러니까 세 그룹으로 나눠서 갈라주는 거죠. 예, 그럼 우리는 4년 임기인데 두 그룹으로 나눠서 2년마다 뭐 바꾼다든지 아니면 대통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기간이 서로 일정 기간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놓은 다음에 중간평가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렇게 효과를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중간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4년, 5년이라서 국회의원 4년, 대통령 5년이라서 이게 되게 불규칙하고 비정규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정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세팅 같은 것들을 하면 권력 견제 효과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정말 우리가 만들고 싶은 국가가 어떤 국가인가를 갖다가 이야기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정경유착을 끊을 수 있는 국가인 것 같아요. 이게 끊겨야지만 부패가 사라지거든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부패가 없는 국가가 정당한 국가이고 부패가 없는 국가가 행복한 국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통계로도 나와요. 여러분. 가장 투명한 국가일수록 국민들이 살기 좋은 국가라고 생각해요. 내가 행복한 국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 뭐라고 해야 될까 투명성 조사도와 유엔에서 행복한 국가 조사도를 이렇게 딱 비교해보면 투명한 국가가 행복한 국가로 그대로 그 순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투명성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투명성은 기본적으로 정경유착을 끊어내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정경유착이 확실히 끊길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세팅하는 것.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헌법을 이끌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입국 금지, 입국 거부 뭐 이런 행정명령을 발표했을 때 사실은 뉴욕이나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주나 혹은 시에서 우리나라 치면 이제 뭐 지자체들에서 그 명령을 거부하겠다라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행정명령 공무원들도 그랬고 지자체 단위에서도 뉴욕시장도 공개적으로 나는 그 명령을 거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권한이 그 정도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법하거나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 중앙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한다거나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면 재정 지원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자치, 지방분권형으로의 이 개헌.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지자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자체에 일정 정도의 권한과 권력을 주는 형태의 개헌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헌법을 읽다 보면 그게 있어요. 우리 모든 조항이 권리 조항이 모든 국민은 무슨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긴 한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외국인이나 거주민들에게 권리를 안 준다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인권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런 논쟁을 가지고 많이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최소한 보호하거나 차별 금지에 관한 조항들은 모든 국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모든 인간은 이런 식으로 바뀐다거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뭐 이주민 노동자 이런 형태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민권이 없다 하더라도 보호받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조항. 또 예를 들면 참정권 같은 경우, 이제 투표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으로 시민권으로 제한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표현 자체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잠깐만요. 지금 폭포수가 터져서 얘기가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저 얘기해도 될까요? 저는 사실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진정한 의미의 평등한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이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하지 않아가 굉장히 많은 부분 나의 사고와 나의 실제 생활을 제약해요.
내가 어디에 고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의 가치에 시달려야 하고 내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출발 자체가 문제가 있고 우리 사회에서 내 꿈을 펼칠 수 없어. 그럼 실질적인 의미에서 평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우리 헌법의 중요한 가치로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평등한 사람들이 모두가 각각 리더로 나서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굉장히 강한 스위스와 같은 국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스스로가 공론의 장에 나가서 자기 목소리를 가진다라는 건 평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또 하나 그 공론의 장에서 내 이야기를 계속 낼 때 저는 그 건강성, 투명성 그것이 결코 나빠질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위스를 보면 그 10만 명만 동의를 하면 법안이 발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붙여야 해요.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 아니라 하더라도 5만 명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그것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폐기할 수 있어요. 스위스 인구가 제가 보니까 딱 우리나라 6분의 1이에요. 그럼 넉넉 잡아서 100만만 서명하면 예를 들어 법안을 우리가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고 50만만 만들어지면 잘못된 악법들을 투표에 붙일 수만 있다면 이 나라는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좀 말씀드리면 네.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시간은 네. 촉박한데 그 아까 이제 아일랜드에서 네. 정한 이제 7가지 네. 조항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지난 작년 가을 학기에 시민분들이 참여한 헌법 강좌에서도 헌법 개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기본소득 혹은 뭐 생태적 삶, 생태적 권리 혹은 생명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헌법학자들은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헌법에 들어갈 사항이야. 뭐 헌법하고 법을 구분하지 못하는구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초를 칠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외국의 사례도 보면 아일랜드에서 그때 방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 동성결혼 허용, 뭐 신성모독 폐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헌법에 저런 것들이 헌법에서 들어가는 내용인가라고 생각할 법한 이야기들이 이야기되고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막 이렇게 이건 헌법에 들어가고 이건 법률이야 뭐 이렇게 막 너무 도식적으로 쓰기보다는 다 공론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기술적으로는 정리되는 네. 방식이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야 그건 헌법 개헌하고는 안 어울리는 얘기네 이런 식으로 초치는 논의는 하지 않고 네. 누구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정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다고 생각하고 다 쏟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앞으로 저는 한 4, 5, 6년 정말 이 남은 기간 뭐 다음 정부를 제가 자꾸 이행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는다면 4, 5년이 자꾸 이야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뭐가 옳은지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는 지금은 당장은 없고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합의해야 될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합의라는 것들은 단지 의견의 조정일 수도 있겠지만 합의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다른 의견들이 모여서 거기서 절충안이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안들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단지 절충이 아니라 새로운 그 다양한 의견을 매개시킴으로써 새로운 안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적극적인 좀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합의를 좀 지루해하지 말고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당분간은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원리를 만드는 기간이니까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요즘 저와 남편이 하는 얘기가 어쩔 수 없이 요새 종편을 많이 보잖아요. 종편을 보다 보면 정말 나중에 막 너무 지겨워서 지쳐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열정이나 분노가 꺾여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뭐냐면 여기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을 너무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헌재 좀 제발 좀 빨리 인용하고 그 다음 스텝을 좀 얘기하자고. 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냥 반짝하고 사라지는 에너지가 아니라 분노로 소모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으려면 새로운 의제들이 계속 탄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대선 주자에 대한 예를 들어 그냥 지지 혹은 반대 에 갇히지 않고 정말 새로운 에너지로 계속 그것들을 이야기해서 그 이야기들을 받아 안을 수밖에 없게 하는 구조가 바로 이 새로운 헌법 만들기의 첫 번째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마지막 얘기하는 분위기 같으니까 뭐 그냥 자연스럽게. 저도 좀 이게 지난 시간과 이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혁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혁명이 굉장히 낭만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많은 대가와 시간, 노력, 열정을 투여하는 작업인 것처럼 이 김한권 선생님 같은 경우에 미국 혁명을 설명하실 때
독립전쟁부터 재헌헌법이 이루어지기까지를 하나의 혁명으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보면 저희가 이제 일부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30년마다 한 번씩 혁명을 한다. 헌법을 개헌한다는 거는. 근데 그 혁명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누군가 얘기했죠. 결심만 하면 한 달 만에 할 수 있는 혁명이 아니라 정말 2년, 3년이 걸리는 지난한 과정의 혁명이다. 김진태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혁명하면 공산혁명, 사회주의 혁명 말고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시민이 만들어 나가는 민주주의 혁명으로서의 30년마다 우리 한 번씩 혁명할 각오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야기 다 하셨으니까 오늘 그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공론장으로 갖고 가고 시민들이 주체가 돼야 된다. 우리가 헌법의 제정 주체가 시민들이고 그리고 헌법의 제정 주체가 시민이 되는 한 공론장이 있어야 되고 좀 더 그 공론장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짧게 뭐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100% 동의하고요. 아주 뭐 즐거운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오늘 저희가 그 지난번에 혁명에 이어서 오늘 이제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봤는데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그 국민은 무거운 겁니다. 사실 그 국민이 기쁘고 신나고 저항의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가져가야 될 책임이 굉장히 무거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무거운 것을 기쁘게 그리고 당연한 권리자 의무로서 받아들이는 게 우리도 깨어있는 시민이 아닐까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팟캐스트 톡톡 철학사이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